이번 이재명 정부만 그랬던 거 아니라 바로 직전에 있는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요.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부도 결국 막판에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급은 이게 텐트 치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지만 사실상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들은 또 누군가는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헛소리하고 있다. 사실상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불안할 거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 매매 가격 상승.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그러지 않아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정부 정책이에요. 바꿔 말하면 서울 부동산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지정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는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가 이런 상황으로 조금 더 길게 이어진다면 서울에 대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지난 5월까지는 대선 기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여 존재감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뭐 대선 전후를 떠나서 서울 시장은 조금 달아오르고 지방 시장은 여전히 최악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굉장히 막 조급함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쏠림, 그다음에 이제 조급함 이런 것들이 막 아주 뒤엉켜버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뭐 누구한테는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이 좀 위험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 새 정부가 들어왔고요. 이제 들어왔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첨예하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딱 하나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 그리고 정책들이 되게 세부적으로 나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현 정부가 이번에 들어선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당색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특정 지역으로 쏠려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누르는, 그러니까 약간 평등?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너무 양극화로 흘러가는 부분을 좀 평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이 조금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아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달아오르는 현상이 뭐 왜 이러느냐는 두 번째 치고 두 번째로 쳐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 달아오르는 현상을 그대로 보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제라든지 기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간 관망세라는 게 서울만 좋고 나머지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은 반대로 또 평등한 어떤 세상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을 만든다면 걔네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은 이런 색깔이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색깔이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본 그동안에 한 20, 30년 동안의 모든 정부의 속성은 결국은 양극화라든지 뭔가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거를 반대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도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공약은 매번 나오는데요. 지난 정권에서도 주택 공급 계획이 여러 차례 발표되고 시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대책과 방안이 되는 것일까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좀 더 지금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직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특히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신축 아파트가 없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금리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수요까지 불러오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 부분은 또다시 시장의 불안을 만드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정부가 우리 이제 국민들, 대중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표현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정책의 아젠다가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번 이재명 정부가만 그랬던 거 아니라 바로 직전에 있는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과거 시절을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그거보다 조금 더 중간에 껴있는 문재인 정부도 결국 막판에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오래전으로 가게 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때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공급은 이게 텐트 치는 게 아니거든요. 텐트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던지는 그 어떤 계획을 알리고 그다음에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땅 파고 건물 짓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지금 그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지만 사실상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들은 또 누군가는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헛소리하고 있다. 이게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 쪽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 입장에는 공급 확대가 했다고 하니까 좀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불안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짧게 잡아야 3년인 거고 사실 그거보다 더 짧은 것도 있거든요. 빌라 짓는 거라든지 빠르면 뭐 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짓거든요. 근데 누가 거기 들어가려고 해요. 결국 이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 메인 시장일 거고 이 아파트 시장이 메인 시장일 때 3년에서 한 4년 정도의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공급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동안 못했던 이 공급 확대라고 하는 얘기 속에 실제로 공급 못했던 부분과 이제부터 시작한 또 앞으로의 3, 4년 부분이 상당히 시장이 불안해질 거고 그래서 공급 확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거 또는 공급 확대가 시장에 영향이 이렇게 미칠 것이라고 답변하는 거는 다 허황된 소리가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앞으로는 다른 이야기가 이슈가 될 거다라고 봐야 돼요. 이 공급 부족이 만들어낼 현상과 그다음에 이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현상이 또 약간 뭐라 그럴까 심해지거나 하면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옛날부터 했던 소리고 공급 확대를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마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도드라지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시장을 예측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엔 현재 미분양 늪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신규 분양까지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1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되게 지금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 속에서도 우리 초반부에 서울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되게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다음에 신규 공급 늘어난다. 근데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겠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서울은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거고. 왜? 3, 4년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지방은 더 박살나겠죠. 아니 공급도 많아가지고 미분양이 났는데 거기다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이 지금 질문의 내용을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중에는 실수요자가 많고 자 그런데 실수요자가 많아서 집중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이번에 들어서는 정부가 이거 되게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지방의 미분양이 많다. 그다음에 공급이 늘어난다. 근데 아무도 안 산다. 그럼 지방은 공급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아젠다는 캐치프레이즈는 공급 확대지만 지방은 미분양 해소가 그 안에 숨어있는 두 번째 원칙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분양 해소는 자연스럽게 건설 경기 위축과 지방 건설사들을 살리는데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각형 피라미드예요. 정부의 앞으로 나오는 정책은 맨 위에는 공급 확대
라고 얘기하지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서울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서울로 집중되는 걸 해소하지? 그게 첫 번째 정책일 거고 두 번째 상단의 그 두 번째 단에서는 그리고 지방 미분양은 어떻게 해소하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메뉴에 있는 공급 확대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서울 어떻게 해결하지?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지? 이게 문제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의 미분양에 늪에 빠졌다? 결국은 이번 정부가 이 정부의 속성이 민주당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방을 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단지 이제 어떻게 푸느냐, 어떤 방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당의 색깔에 맞춰서 하겠죠. 서울 아파트 값은 18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방 중에서 부산조차 3년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방 부동산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에는 우리가 살고 있다. 기분이 어떨까요? 완전 짜증이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부한테 뭐라고 얘기를 던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봐.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장이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이 상황이 이어지는 것들이 결국엔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 거냐면 총선이 이제 앞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난 지가 며칠 안 됐다 보니까 총선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해 보려면 그 다음 연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연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총선에서 과연 지방의 표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지방의 표를 어느 정권이 표를 잘 받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방의 지금 현재 계속 얘기하는 거, 지방의 인구 감소,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방에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거기다 지방 부동산까지 난리가 났어. 안 좋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얘기하게 되면 던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야 그게 우리한테 표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몇 년에 걸쳐서 조금 더 길게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중에서 지방에 관련된 부분이 뭐 하나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거라는 거죠.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현재는 새로운 정부가 아마도 지방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 자체는 현재로서는 안 좋잖아요. 현재로서는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안 좋을까요? 글쎄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서울이 지금 너무 달아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좀 걱정이에요. 서울이 너무 달아오르면 누군가는 회피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피할 거고 내가 샀는데 오른 사람은 회피할 건데 누군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 그 사람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똑같은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혹시라도 힘들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선이 끝나고 세종시에 출렁이던 집값이 조만간 선거 이전으로 복귀하고 호재가 없이 하락 전망을 보일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행정수도로 개발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세종시가 지방에서 속된 말로 뜨거운 감자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상급지에 해당이 되죠. 호재도 많고 뭐 우리가 이제 지방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 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부산을 빼놓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 제2의 광역시니까. 제2의 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보는 것처럼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호재로 점철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호재가 점철되어 있는 것들은 뭐 하나 좋은 기운만 오게 되면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러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어 보이는 동네에 휘발유까지 끼얹는 그래가지고 막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볼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상황과 바로 직전의 상황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세종시가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세종시로 정부가 옮긴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들썩들썩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가 6월이잖아요.
올 1월 달 어땠는지 혹시들 다들 알고 계신가 궁금해요. 올 1월 달에 어땠느냐? 올 1월 달에 세종의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은요. 최악이에요. 뭐 아무런 호재가 지금 뭐 발현된 것도 없고, 그리고 그전엔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전세 가격 떨어지지, 그다음에 매매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지.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엊그저께 일인데 갑자기 행정도시 뭐 쪽으로 뭐 누가 이전하네 뭐 하네라고 하는 호들갑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들썩거리는 동네다. 결국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동네에 그 심리가 들어와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신다면서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닥쳤던 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쫓아 들어온 사람들은 빠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주춤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나중에 어느 시간 정도 되면서 또다시 뭐 세종시로 뭐 어디를 이전하고 뭐 뭘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달아오를 수 있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양은 냄비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동안의 세종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 왔어요. 물론 세종시가 그래서 좋지 않느냐? 아니죠. 호재도 많고 기본적으로 행정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상급지 역할은 충분히 할 건데, 그 상급지의 역할이 강남 같은 모습은 아닐 거고요. 들쑥날쑥하면서 오히려 어설프게 들어가시는 분들, 뭐 실수요자들 빼고 어설프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짜증나는, 애먹는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동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것들은 쉽게 말하면 테마에 의해서 많이 작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테마가 들어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마가 빠져서 쌀 때, 또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내가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을 때 샀다가 테마 때 파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해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마에 따라 움직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내의 양극화가 신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양극화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부동산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양극화는요, 매번 반복돼 왔어요. 수십 년간 반복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그 본질은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상급지로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중급지와 하급지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렇게 비싸졌는데도 상급지로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거는 직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었던 거냐면 결국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에요. 다주택자 규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똘똘한 한 채죠. 근데 이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은요, 이번에만 있었던 말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도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다주택자 규제가 결국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사서 수익을 내는 시기에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여러 채를 사서 수익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아젠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똘똘한 채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똘똘한 채가 누가 보더라도 어디겠어요? 서울이고 강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서울이 오르고 그 중에서도 강남이 제일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들을 막으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주택자 규제를 풀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여러 군데를 살 수가 있는 현상들이 만들어겠죠. 뭐 다주택자들이 나쁘고 좋고는 다 나중에 문제고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다주택자들,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고 집을 다 어디를 사고 싶으냐? 서울, 강남을 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다른 곳에 물꼬를 틔워줘서 물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길을 바꿨을 때 저쪽에서 소액으로도 투자했더니 기회가 되네?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확장되고, 그러면 또 추격 매수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서울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점점점 똘똘한 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만들어진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현 정부 후반부였어요. 그리고 그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이어질 때까지 사실상 규제 완화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똘똘한 채라고 하는 현상들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새로운 말이 뭐냐면 소형 주택이었어요. 소형 아파트.
즉 노무현 시대에 전반적으로 똘똘한 한 채였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심리가 점점 사라지는, 뭐 똘똘한 한 채가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A는 B고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부러지게 얘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얘는 아니구나, 떨어지는구나, 폭락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똘똘한 한 채, 즉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발생되면서 몇 년간 서울 강남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심리 현상이 있어요. 지난 10년간 역시 강남만 오르네, 이거를 심리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확증 편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는 똘똘한 채가 대세야, 그리고 이제 강남은 계속 갈 거야.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말은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반박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저도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아파트가 엄청나게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자산 시장이 그렇게 벌어지고 양극화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극화가 되다가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나머지가 따라 올라오거나 이런 그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원죄가 있어요. 왜? 다주택자 규제를 얘네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다주택자 규제를 했던 애들이 푼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니네가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딴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명분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다른 곳에 이슈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생각을 흐려버리고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바로 하지는 못할 거고,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바로 하지는 못할 거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함부로 하기에는 명분도 없고 내가 그동안 막았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 양극화 현상들을 더욱더 도드라지는 현상들을 갖다 이슈화를 시킨다거나, 지방에 지금 사람이 안 가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조금 그것들을 구입해 준다든지, 그러면 좀 혜택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다라든지, 또는 전세 가격이 올라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서민들이 힘들어지니까 무언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한테 약간의 양보를 해서 이것들을 구입해서 우리들한테 전세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슈몰이와 명분을 만들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아마 이번에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다고 다주택자 푼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발하겠어요. 저도 그거를 원하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서로 또 싸워요. 그리고 되게 안 좋은 현상들이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정치가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것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을 건데, 아마 이것들을 지금 되게 힘든 쪽,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곳들로 조금씩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정답일 거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시간은 언제 그럴 거냐? 솔직히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전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본질적인 문제는 과거 다주택자 규제에서 출발됐던 똘똘한 한 채가 원이 돼서 똘똘한 한 채가 이쁜 똘똘한 한 채였다가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똘똘한 괴물이 되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서 표현이 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음번에 이런 대책이 필요해라고 하는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 아마 이번 정부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곧 끝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높아지겠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좀 전에 세종 얘기했었잖아요. 세종 얘기했는데 세종이 1월 달만 하더라도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호재가 만들어지면서 막 몰려왔잖아요. 그 몰려왔는데 근데 지금 요즘에 또 이제 행정수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전 일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청와대로 간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조금 흐지부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아마 다주택자 규제가 나온 게 2017년, 18년 요때였을 거예요. 지금 2025년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운 시절을 똘똘한 한 채가 오르는 걸 봤거든요. 쉽게 바뀔까요? 그리고 이미 그걸로 벌었거나 또 직전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시장은 되게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죠. 단지 오랜 기간을 놓고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다더라. 그리고 그걸 보니까 사람들은 돈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것들이 오래되니까 확증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그게 이제 양극화 현상이 만들으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정부 정책이 바뀌었을 때 여기서 영양가가 없네 그러면 순식간에 돌아서는 게 사람이더라. 그거를 봤기 때문에 서울이 계속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지 않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뭐 서울에 뭐 투자를 하겠다. 돈 있으시면 하셔야죠. 장기적으로는 서울이 최고인데. 근데 여기서 연끌을 한다?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6년은 수도권 주택 시장에 있어 변곡점으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조적인 공급 절벽으로 인해 공급에 전례 없는 급감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 규제,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그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매매 가격 상승이거나 전세 가격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난 몇 년간 특히 이제 바로 직전 정부가 윤석열 정부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했던 거는 역시 공급 확대였어요. 근데 그것들의 문제점이 무언가 공급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근데 그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3년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초반부터 하려고 했던 부분, 그게 3년인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집을 짓는데 3, 4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3년 전에 공급 확대한다고 했던 게 공급이 부족하겠구나라고 해서 위험을 인지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3년이 경과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공급 부족은 더 늘어난 상황이죠. 그리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 3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시 시작하게 되면 다시 집 짓고 입주하는 데까지 아무리 짧아봐야 3년.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한 3년, 앞으로 3년, 5, 6년간 장난이 아닐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 매매 가격 상승.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왜냐면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지금 이 유튜브를 부동산에 관련돼서 와서 떠든다.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그분이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걸 보겠어요? 부동산을 사서 집이 올라야 된다라고 믿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죠. 그러지 않아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이 만약에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눌러요. 그러면 오를까요? 매매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걸 갖다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내내 공급 부족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후반부에도 공급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서울이 올랐느냐 생각해 보면은요. 올랐다가 심지어는 금리 인상 때문에 완전히 엄청나게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떨어졌기도 했고요. 또 오르다가 떨어졌기도. 그러면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믿었는데 그 와중에 엄청나게 등락이 심했단 말이죠. 그쵸? 등락이 심했단 말이에요. 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무조건 집값이 상승이 아닐 수도 있구나. 왜?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정부 정책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양극화, 해소, 지방 문제 해소. 그러면 거기 정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서울의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를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를 돌려버리게 되면 서울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세 가격 급등이에요.
왜? 집을 안 사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거제도 가서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세로 살겠죠. 월세로 살겠죠.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들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요. 뭐냐? 공급 부족이 너무 심각하다. 맞다. 그래서 오랫동안 문제가 될 거다. 맞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 그건 좀 생각해 보자. 왜? 우리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공급 부족 때문에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금리 폭등 때문에, 금리 급등 때문에 박살난 경험도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공급 부족이 그렇게까지 안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게 현실적이라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 그렇게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면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도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는 아마 댓글에서 엄청난 욕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쵸? 엄청난 욕들이 쏟아져. 왜? 아니 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일단 심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죠. 저 친구가.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게 공급 부족이라는 게 앞으로 나타날 심각한 현상들을 만들어낼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 허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 또는 제가 한 가지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첫 번째 베팅을 하는 건 좋은데 반대일 수도 있고 그때는 전세 가격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고 해야지 몰빵을 했다가는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공급 부족이 엄청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근데 제가 조금 신경이 쓰는 게 정부 정책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가 1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합니다. 정부가 토어제 재지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크게 될까요? 도움 못 주죠. 뭐냐면 일단은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토어제를 재지정했을까? 이 얘기는 지금 정부가 물론 지금 정부일지 뭐 아니면 그냥 그 공무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 부동산 올라가는 거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서울 부동산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올라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재지정한 거거든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는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마용성으로 번진다 어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가 이런 상황으로 조금 더 길게 이어진다면 서울에 대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 이미 토제 1년 재지정으로 인해서 서울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 부담스러워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언지를 준 거거든요. 언지를 줬다? 근데 우리들은 올라가는 것만 보잖아요. 그 언지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언지를 줬는데도 올라간다? 가자라고 하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쉽게 안 바뀌니까 결국 따라붙을 거거든요. 따라붙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방식으로 결국 보게 되면 뭐 마용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대해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규제 지역 지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 1부, 2부 아까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거는요. 양극화 해소예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서울과 지방에 어떤 특정적으로 쏠리는 똘똘한 채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서울과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 특수성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계속 오른다? 근데 지금 토호제 다시 재지정했다? 이 뜻이 뭐예요 그러면?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채찍 들어야죠. 채찍 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죽지 않잖아요. 않았다면은 아마 지금 정부가 뭐 인수인계하고 그래서 지금 뭐가 안 나오겠지만 6월 달 인수인계 받고 7, 8, 9 보통 7, 8, 9 사이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7, 8, 9 사이에 대책이 나올 거다. 그 대책이 원래는 지금대로 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달아오른 데는 눌러야지. 이런 대책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말 안 듣는 애 묶어놓고
일단 묶어 놓으면은 잠시 주춤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자. 시장 안정화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약간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모든 게 똑같거든요. 걔네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들도 돈 되니까 몰려가고 그러다 한 대 얻어맞으면 잠깐 멈추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정부는 분명히 중급지까지도 건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얘를 잠깐 어떻게든 좀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둔 다음에 본격적인 시장의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주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시장 안정화보다는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되게 중요한 정책들이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하했지만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는 다르게 건설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요. 너무 아는 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사실 정부의 정책은요.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히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썼던 정책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특히나 코로나 시절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정책을 썼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버블 현상처럼 엄청나게 올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에 대해서 신경 쓴 사람이 단연 없었어요. 그리고 신난다. 금리 떨어지니까 이자도 덜 내고 좋다. 자, 투자하러 가자.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제 2022년 정도 됐었을 때죠. 2022년, 2023년에 금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어요. 뒤집어졌잖아요. 대출 규제하고 뭐하고 규제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갑자기 대출 이자 폭탄이 엄청나게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또 어떤 현상이 만들어졌냐면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부동산 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랬더니 이게 또 단순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너무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또 시장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인하를 어쨌든 이번에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분위기가 또 흘러갔냐. 금리가 인하하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간단하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수학 논리처럼 딱 떨어지는 거라면 저도 좋겠어요. 뭐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들 없거든요. 그렇게 안 움직여요. 원래.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경기가 좋지 않은데 집 사시겠어요? 똘똘한 채 몰려들어서 집을 사야 되는 여유 있는 그나마 어떻게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유 있는 계층들은 움직이는데 그 나머지 계층들은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거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인하됐는데도 별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됐는데 왜 지방 안 가요? 이자도 적게 들어갈 텐데 집값도 더 싼데 왜 안 가냐? 돈이 안 되니까예요. 뭐냐? 정책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금리 인하,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거든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놓고 보게 되면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너무 단순 논리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논리를 들었을 때 논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재정정책 피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통화정책이거든요. 재정정책 피겠다. 금리를 인하시켰더니 코로나 때 인하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더니 버블만 만들어졌더라. 근데 지금 지방이나 이런 것들 그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이러잖아요. 그럼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돈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부동산 시장에 풀까요? 다른 쪽에 풀까요? 다른 쪽에 풀겠죠. 금리 인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로 가는 거잖아요. 국채가 발행이 되고 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 생각보다 못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뭐 그것이 100%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은 하겠지만 시장에 재정 정책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예 대놓고 재정 정책을 펴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겠다. 근데 부동산에 집중할까요? 아닐걸요. 건설 경기를 뭐 SO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그러면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인 맹신이 있는 것 같다. 금리가 인하는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 안 할 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사 금리 인하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인하가 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뭐 하겠다? 정부 또 하나 붙들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일부 지역을 똘똘한 채 집중된 그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싸늘한 거라 지금은 이거기 때문에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먹혀서도 안 되고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지금은 좀 상황을 봐야 돼요. 이재명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펼치게 될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진짜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뜨리는 건지 시장 안 좋으면은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힘들어가지고 집 안 사요. 못 사요. 대출도 막았잖아요. 지금 대출 막아가지고요. 아니, 막는다고 7월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지금 대출 받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도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출을 받는다는 게 이게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너무 그게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7월부터 대출 막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 받아도 이 집을 사야 되니까 라고 지금 확 잡는 거잖아요. 그쵸? 일반인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 차근차근 생기는 수요를 땡긴 거예요. 원래는 한 채 두 채 사는 수요가 대출을 7월 달부터 막을 거야 라고 하니까 저기 12월 달까지 있는 수요를 확 땡겨가지고 지금 막 사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왜 집 사? 라고 물어봤을 땐 집값이 오를까 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대출 규제한대요. 그러면 올라준 가격으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강남이라든지 이런 똘똘한 집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투자의 본질과 개념을 다들 잃고 심리적으로 지금 쫄려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제 대선이 끝난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분들은 언제쯤 집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들이 제가 볼 때는요, 정부가요, 지금 막고 싶은 사람들, 대출을 막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과도하게 연끌하는 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시장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죽게 되면 무슨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래 절벽이 만들어지거든요. 거래 절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정부가 원하지 않아요. 그 무주택자들한테 어떤 혜택들이 만들어지냐면 이분들은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세대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들을 계속해서 만들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기타 등등 그렇게 만들면서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도 불평등이에요. 왜 누구한테만 잘해줘? 근데 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주냐? 그분들이 주거사다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나름대로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그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들을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분위기가 뭐 규제도 하고 뭐도 해서 좀 위축되거나 주춤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무주택자들한테 해당되는 되게 많은 대출들을 풀어준다거나 새로운 대출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 쫓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떨어졌을 때 그럴 거 다 받아서 최대한 받아서 나름대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돼서 좋은 데 들어가는 게 맞아요. 후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난 안 사. 난 전세 들어갈 거야. 이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주거사다리를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지금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테니까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발 좀 쏠림 현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거긴 한데.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대출 최대한 받아가지고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집값이 뭐 5억 올라나 10억 올라나 좋을 것 같지만 그 와중에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누군가는 또 다른 그 이후의 변수, 정책이 변화됐다든지 기타 뭐가 생겼다든지 뭐 옛날처럼 뭐 금융위기가 터졌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주택자들은 부동산에 관심 무조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 데나 사는 게 좋죠. 근데 이왕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거니까 지금 내 한도 내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는 쏠림 현상이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쏠림 현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안 쏠린 지역에 들어간다. 근데 그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거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무주택자이면서
돈도 없고 대출을 받아서 겨우 강남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나 그렇게 들어갈 거야. 아, 가오가 있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것들이 수익이 되든 주거 안정이 됐든 간에 도움이 될 테니까 계속해서 보시되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약점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원리금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간 서울 부동산이 32%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경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경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경매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너무 특정 부분에 보면 기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왜냐? 시장은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상승의 기쁨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간다. 이분들이 왜 넘어갈까? 잘 보게 되면 돈을 못 갚아서잖아요. 이자들 원리금을 못 갚아서잖아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쵸?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율이 높아져가지고 원래 싸게 들어갔었는데 그걸 견뎌낼 수 없다거나 각자 상황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즉 상승장 속에서 누구는 망가져요. 근데 지금 이것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오히려 직전 상황에 연끌했던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시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정상적인 시장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시장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늘어난다? 그럼 또 누군가는 요거의 리스크만 보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또 누군가는 기회다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만큼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엄청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이 시장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는 시장? 이 시장은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연끌러들이 많이 발생됐다가 무너지는 상황, 시장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나의 자세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강남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서 70억이든 100억이든 들어가서 사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분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분들이 신고가를 찍어주는 걸 보고 내가 거기에서 추격 매수하려고 하는 과욕보다는 그냥 중급지 사세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급지를 들어가게 되면 결핍이 있거든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상급지 들어가게 돼서 또 쳐다보게 돼 있어요. 또 쳐다보면서 또 상급지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서 또 깨닫는 거죠.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보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것들이 발생되는지 한 가지의 쏠림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급지부터 뭐 없으면 하급지부터 하면 되죠. 서울 하급지도 하급지지만 서울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는 것들을 이 내용을 보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제 지론이 있어요. 쏠림 현상들이 발생할 때가 끝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이 시점에는 주의한다.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했을 텐데 그게 혹시라도 모를 다양한 변화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느냐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맞을까라는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